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 초청 연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그 본부처 전주기 그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중심으로 본부처 사업이 필요하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했기 때문에 본부처 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전 부처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가치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특히 실천 방안에서는 제안 형태로 하고 마지막에 주요 고려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의 빅3 하나로 분명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라는 기술 요소와 합쳐지면서 ESG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게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빅3에 어마어마한 국가 돈이 투입되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고, 또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을 방문하셔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국가 비전 선포식도 설포를 해주셨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 연구비 투자 액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R&D를 투자하는 나라고 이제 곧 30조 시대에 들어갑니다. R&D 투자만. 이것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헬스 R&D는 대략 한 10% 정도로 지금 그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의료 서비스, 바이오헬스 산업의 구조는 제약, 그 다음에 기기, 대개 한 7조에서 8조 정도가 의료기기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를 넘지 못하는 2% 트랩이라는 데 걸려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바이오헬스 산업 R&D에 국가 예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게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 관점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바이오하고 의료기기가 같은 건가? 좀 다르죠.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기술의 융합이라는 측면과 기술 수요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거죠. 바이오 제약은 원천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의료 서비스에 바뀌는 거죠. 근데 의료기기는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의료기기 국가 정부 정책을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바이오 제약 쪽은 이미 본부처 사업단이 했고 지금 2단계 넘어갔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본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이 화합물 신약이나 세포 쪽은 지원을 안 하고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의료기기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간단하게 수학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우수한 IT 인력 우수하죠. 의료 서비스도 우수하고 이 두 개가 만나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스트롱 포인트고 윅 포인트는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안 쓰지 않느냐. 그리고 급여 보장성 때문에 저수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산업이 아마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가장 영세한 산업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기회 요소가 위험 요소들을 봤을 때, 저는 기회 요소 중에 포괄수가제가 상당한 기회 요소가, 국산 의료기기 확산의 기회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이 4%라고 할 때 국내 의료기기 성장률은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산업화에 기회가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8%가 돼야지, 국내 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만 8%로 큰다는 얘기는 그거는 외국 기업의 시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 규모에서 국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기서 한번 타겟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터져서 난리를 칠 때 작년에 2020년도 이 보고자료가 진흥원에서 나왔죠. 보시면 전체 산업이 다 가라앉아 있을 때 두 개의 산업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입니다. 이거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큰 자료입니다. 그럼 보건의료 쪽에서 어떤 내용이었느냐 보면은 그 중에서 의료기기 평균 증가율이 이 정도고 의약품 쪽이 상당히 신장을 했죠. 근데 의료기기도 못지않게 신장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이거는 수출량이기 때문에 국내 역량이 반영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죠. 아직 뭐 좀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조금 꼼지락대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까지 포지션을 하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에서 우리 본부처 사업단의 목표는 as is 이 상태를 뭔가 전략을 도입을 하고 혁신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걸로 만들겠다는 거고, 계량화 지표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 중에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시제품이 상품화까지 가는 것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장들 진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진입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야심차게 했는데 좀 아깝죠. 그죠? 10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폭 깎여가지고 PC 레이쇼에다 의미를 두는 바람에 대폭 깎여가지고 6년에 이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예타가. 정부 투자 사업에서 PC 레이쇼를 0.8 나오는 게 있습니까? 더구나 인프라 투자에서.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산업계가 참여하지 않은 기획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구자 중심으로 기획이 됐다, 이게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지적은 사업단장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사업단장 리더십은 우리 김범민 교수님이 단장을 맡으시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단의 운영 전략을 보면은 1, 2, 3, 4 내역 사업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333 전략을 한번 제안을 드렸고 이것을 우리 김범민 단장님한테도 잘 전달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본부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3대 운영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실용화와 사업화까지 넘어갈 수 있는 단계의 3대 장벽 극복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3대 실천 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 원칙은 본부처 사업 성공하려면 기획 의도, 그다음에 예타 조사 보완,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지표를 사업화 성과에다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본부처 사업의 성공 요소라고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용화 사업화 넘어가야 되겠죠. 뭐 제품이 시장에 나와야 뭘 어떻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용화 사업화 단계에서 잘 알고 있는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이거 넘어가야지만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위한 3대 장벽, 3개의 장벽을 어떻게 넘길 건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징 짓는다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 네이처 메디슨 표지에 나왔던 거죠. 죽음의 계곡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든 시제품, 의사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계곡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장벽입니다. 눈에 보이는 식약처, 신의료기술 평가, 그다음에 보험 코드에 등재하는 코스까지 가야 시장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규제의 장벽이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이걸 만일에 규제를 장벽으로만 보기 시작하면은 의료 산업화의 식약처와 네카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절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도 흔히들 죽음의 계곡을 규제 장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펀딩 갭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투자를 받아서 정부 국가 R&D를 가지고 프로토타입까지 잘 만들었는데, 실효화까지 가기에 거쳐야 될 이 많은 절차를 민간 투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정확하게는 펀딩 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제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지표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저는 3대 실천 도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좋은 물건 잘 만들어서 팔아먹는 겁니다. 판매.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 5천만의 이 작은,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도 하나 변변한 기업이 없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마케팅 네트워크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기술 이전도 좋은 출구 전략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구매가 있습니다. 조달이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4개의 내역 사업에 이런 사업과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첫 번째 내역 사업 보면은 이거는 판매입니다. 우리가 시장 친화형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잘 만든 제품을 잘 팔아먹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해결책. 의사들이 안 써주는 거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한 20년 됐습니다. 의사들이 안 써주는 거 아니냐? 왜 안 써주는 거 같으냐? 그러면 나중에 뭐 하다 없으면은 뭐 외국 기업의 리베이트 얘기까지도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 그거보다는 의사들이 가고 병원을 같이 사슬에 참여시키십시오. 관여를 시키십시오.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지나치게 하이테크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들테크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고 시장 거기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 의료계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약사도 계시고, 우리 치과, 그다음에 한의, 그다음에 기사,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두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호의료기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의사들이 제시하는 의료기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기기가 많아요.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 많은 소위 범용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다 쓰는 것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간호의료기기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보고서를 보고 이거 고치라고 김범민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병원이 R&D 예산 받아가면 구매 조건부, 다시 말해서 구매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막 웃었습니다. 병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가면 과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이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로 병원 참여는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구매 계약을 하라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는 포인트는 뭐냐면, 보십시오. 진입장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의료계는. 이거를 푸시 전략을 쓸 건가, 풀 전략을 쓸 건가 해서 참여를 유도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우리나라 고생 많이 합니다.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의료기기 도입심의위원회, 구매팀, 의료팀, 관리팀, 간납업체까지.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거든요. 의료기기 도입심의위원회에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연구개발비를 병원에 지급을 할 때 RFP에 병원 구매 코드에 등록을 해라는 것은 의무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매하는 것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다음 구매 코드, 의료기기 도입심의위원회 기계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 과에다가 1년에 코드 기회 2번 정도 주는 거에서 의료기기 들어가기 쉽지 않죠. 거기에 따른 보상 체계가 가져가고, 특히 저는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료원 살림살이를 해봐서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근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요소입니다. 불필요하게 소리쳐지만 하고 웨어하우스도 하나도 없는 간납업체가 15%, 10%, 15%의 이익을 떨구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필요한 제도인지. 그다음에 수출 시장 활성화 문제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경험도 없는, 대기업도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을 나가야 이게 사업화 단계를 넘어서 의료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은 혹시 없는지, 또 국제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우리가 지금 고려대학이 확보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MDR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이 병원의 의료기관에서 하면은 유럽의 MDR을 통과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고대가 이걸 따라냈어요. 왜? 고대는 진료보다는 연구에서 승부를 걸기로 방향을 튼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의료원 전체의 3개 병원에서 이 분야에 이걸 했습니다. 이거를 고대만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전국에 확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원에 이 임상시험을 거친 거는 유럽에 돌파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한번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은 이것을 기꺼이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이거는 기술 이전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미래시장 선도라는 개념에서는 완성품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술 이전으로 가고 여기서 이것에 일내역 사업에서 투자한 것을 여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역 사업이 공공복지죠. 이거는 공공구매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기업 환경이 가장 열악한 산업이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이것을 공공구매와 공적 조달로 최소한의 자생력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 트랙 레코드라도 만들어주자는 거죠. 외국에 나와서 팔아먹을 수 있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의료기기, 코로나 진단 키트 건 가지고 기업들이 피를 토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술 상장은 했는데 판매가 국내에 안 이루어져요. 외국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그랬더니 니네 나라 트랙 레코드 달리는 거예요. 누가 써줘야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공공구매로 좀 해결을 해보자는 거죠. 공적자들도 반드시 출구 전략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기업이 상생하는 자생력을 길러주고 또 이걸 통해서 국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이런 걸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코리아 정책을 쓰고 거기서 만들어진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셀코리아 정책도 쓰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인프라 사업에서 생태계 문제가 나오죠. 장벽을 제거해 주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 생태계가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가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오픈 루프이고, 이 하나하나에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개방형 루프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 사업단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인지된 문제는 결국은 분처 간에 단절이 돼 있고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허가 문제가 가장 큰 규제의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약처에만 로딩을 주지 말고 선제적으로 컨설팅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업 제안이 오송에서도 있었고, 이것을 해야 될 최적의 집단은 범부처 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하나하나가 다 사전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발표에 나오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잘 구축이 돼 있고, 인허가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이 규제와 관련된 우리 첫 번째 만나는 기관이 시약처다 보니 우리 시약처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내역 사업의 보완 사업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범부처 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내역 사업 중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오늘 특히 오늘 이 포럼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특이하게도 3년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사업단이 6년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당연히 3+3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생태계 사업,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의료기기 산업의 생태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3,000개가 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생태계가 구축하면 따뜻한 환경에서 다 살아남는 거냐? 그건 생태계가 아니죠. 그건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내지는 온실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생태계는 먹이사슬 구조죠.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 제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영세한 사업이 골목 상권이라고 대기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 나가려면요, 과감하게 M&A 허락해야 되고 대기업 진출 허용해야 됩니다. 다만 생태계 평형을 위해서 승자 독식 구조를 막는 구조만 정부에서 막아주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산업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태계가 되려면 적자 생존과 먹이사슬 구조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인큐베이팅 사업은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린하우스 사업은 그린하우스 사업대로 별개로 해줘야 됩니다. 난지 6개월,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가 인큐베이터에서 빠져나와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키워주는 사업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태계 사업 속에 다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지금 1차년도, 3차년도 첫 3년에, 지금 이거 6년 계획 사업이죠. 이게 2단계 사업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3년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4차년도 기획을 시작을 해야 되고 5차년도 기술성 평가에도 6차년도에 예타 들어가가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1, 2, 3, 4년, 3년 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짜리 사업은 좀 아쉬웠던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첫 1차년도부터 성과를 나올 수 있는 과제밖에 지원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옆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과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본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 대규모 사업단으로 2단계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홍보했죠. 1년에 몇백억도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8년 동안에 7조 3천 6백 원의 성과를 냈다고 엄청나게 성과를 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2단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료기기 전문 기자단이 있는 명단을 우리 단장님을 드렸으니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알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단계 신약개발사업단보다는 우리 1단계 의료기기 개발사업단이 훨씬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를 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이걸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학연병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학연병관에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업단 운영 과정에서 혹은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단의 성공 요소는 어찌 보면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최적의 리더를 잘 뽑아 놓으셨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가를 기른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인벤터를 기르는 게 아니라 인노베이터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혁신 그러면 기술 혁신 쪽에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는 진료에서 승부 걸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산하병원처럼 저희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진작 방향을 틀었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의기투합하자. 메디컬 엔지니어링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자 수고에 의기투합으로 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세계가 누리게 하자. 이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